12월 28일 오후, 바로 그 공항 한복판에서 나는 남편에게 집이나 지키라며 내쫓겼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하지만 울고 불며 슬퍼하는 대신 나는 가장 차가운 복수를 선택했다.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와 잠금 장치를 모조리 바꾸고 그들의 모든 자금줄을 끊어버렸으며 멀리 떨어진 섬에서 보낼 그들 가족의 호화로운 휴가를 끔찍한 악몽으로 만들어버렸다. 그의 막강한 신용카드가 결제 거절을 당하는 순간 그의 얄팍한 남자의 자존심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짓밟였던 사람으로서 나는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안겨주었다. 굳게 닫힌 문 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혹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여자의 팔자는 남편에게 달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34살의 나에게 12월 28일 북새통을 이루는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의 지옥 같은 열기 속에 서 있던 그 순간 뼈아픈 진실이 내 뺨을 후려쳤다. 시댁 식구들의 눈에 내 가치는 시골집 마당을 지키는 똥개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말이다.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팔이 끊어질 듯 덜덜 떨리며 등줄기로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 기분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지금 내 심정이 딱 그랬다. 연말 연휴를 앞둔 김포공항은 그야말로 악몽이었다. 사람들은 때 지은 개미처럼 우글거렸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 소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른들의 고함소리와 뒤섞였다. 서울의 답답한 공기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뿜는 열기가 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내 이름은 윤진. 시내에서 꽤 큰 약국 체인을 운영하는 약사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은 짐꾼이나 다름없었다. 양손에는 직접 잰 한우 갈비, 고급 수제햄, 그리고 내가 직접 담근 장아찌와 밑반찬이 가득 든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등에는 7살 난 아들 서준이의 옷이 잔뜩 든 백팩을 메고 있었다. 반대쪽 어깨에는 시어머니의 명품 핸드백이 매달려 있었다.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당신의 연약한 뼈가 부러질까봐 걱정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내 몇 걸음 앞에는 나의 완벽한 가족이 걷고 있었다. 36살의 영업과장인 남편 민재는 브랜드 골프 티셔츠에 깃을 매만지며 포마드를 발라 윤기 나는 머리를 쓸어 올리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카카오 스토리에 체크인을 하느라 바빴다. 연말 러시를 피해 떠나는 가족 여행. 안녕, 복잡한 서울. 그 옆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실내임에도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채 연신 부채질을 하며 소리치고 있었다. 윤진아. 빨리빨리 좀 걸어라. 너 그렇게 꿈을 대다가 우리 비행기 놓치면 어떡할래? 가장 맨 뒤에는 26살 난 시동생 지훈이가 헤드폰을 낀 채 스마트폰 게임에 시선을 고정하고 걸으며 이따금 고개를 들어 불평을 늘어놓았다. 아, 형수님. 왜 비즈니스석으로 예약 안 했어요? 이렇게 사람 많은데 부대끼려니까 피곤하잖아요.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사람들의 파도를 헤치고 그들을 따라잡으려 애썼다. 보안 검색대 앞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짐들을 바닥에 쾅 내려놓았고 일행 모두의 항공권과 신분증이 정리된 클리어 파일을 꺼냈다. 그들에게 서류를 건네려던 찰나 민재는 내 항공권은 빼놓고 자신과 어머니, 지훈이 그리고 서준이의 티켓만 쏙 빼갔다. 그러고는 내 앞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는 그 눈빛이 아주 오래전부터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서류들 다 놔줘. 민재가 명령하듯 말했다. 나는 멈칫했다. 여전히 파일을 꽉 쥔 채였다. 왜? 당신들 먼저 들어가. 표는 내가 들고 있을 테니까. 민재가 미간을 찌푸렸다. 마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짜증이 섞인 표정이었다. 아니, 넌 안 가, 넌 빠져. 주변의 소음이 일순간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멍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지금 뭐라고 했어? 박 여사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혀를 쯧쯧 찼다. 어휴, 윤진아. 내 아들이 한국말로 하는데도 못 알아듣니? 연말이라 비행기 표도 엄청 비싸고 호텔도 꽉 찼잖아. 게다가 우리 다 가버리면 이 넓은 집은 누가 지키니? 연말연시라 빈집 털이범도 득실거릴 텐데. 수십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그냥 텅 비워두고 갈 참이야? 민재가 훈계조로 끼어들었다. 엄마 말이 맞아. 그리고 넌 맏며느리잖아. 12월 28일인데 집안 정리도 좀 하고 새해맞이 대청소도 번듯하게 해놔야 정상 아니야? 남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넌 그냥 집에 가. 집이나 잘 지키고 있어. 이번 여행은 엄마랑 지훈이 푹 쉬게 해주려고 가는 거니까. 나는 아들 서준이를 바라보았다.
장난감 비행기를 들고 신이 난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엄마, 빨리요. 우리 이제 하늘 나는 거예요? 민재가 허리를 굽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서준이 엄마는 집에서 할 일이 좀 남았대. 아빠랑 할머니랑 먼저 재미있게 놀고 있자, 알겠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결혼 생활 7년 동안 박 여사가 몸이 안 좋다고 할 때마다 약을 챙겨 먹인 건 나였다. 지훈이가 사고 쳐서 만든 빚을 몇 번이나 갚아준 것도 나였다. 민재가 자기 집이라고 친구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이 고급 아파트를 사기 위해 1원 한 푼까지 긁어 모은 것도 나였다. 그런데 지금 3달 전에 내가 번 돈으로 결제한 이 호화로운 휴가에서 나를 쓰레기 버리듯 버리고 있는 것이다. 나보고 집이나 지키라고 집에 가라고? 나는 다시 물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이 비행기표 내가 산 거야. 호텔도 내가 예약한 거라고. 박 여사가 멸시가 가득한 비웃음을 흘렸다. 아내가 돈 좀 번다고 유세떠니?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요즘 여자들은 진짜 문제야. 집안일은 뒷전이고 밖으로 쏘다닐 궁리만 한의원. 넌 집에 가서 재산이나 지켜. 집 지키는 개가 없으면 도둑이 싹 다 털어간다고. 방금 시어머니는 나를 집 지키는 개에 비유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다. 7년 동안 억지로 부여잡고 있던 인내, 희생, 좋은 아내와 착한 며느리라는 거짓된 허울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민재를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손을 내민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남은 예약 서류들을 내놓으라는 뜻이었다. 그는 내가 예전처럼 울면서 불쌍한 강아지 꼴로 집에 돌아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내가 사람 많은 곳에서 그의 체면을 구기는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민재는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가 뿌린 값비싼 향수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해졌다. 그래. 나는 낮게 말했다. 내가 집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했지. 알았어. 나는 클리어 파일에서 항공권 예약 출력물만 빼서 민재에게 넘겼다. 하지만 내 신분증, 내 명의의 메인 신용카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이름으로 예약된 5성급 럭셔리 리조트 예약 확인서는 몰래 빼두었다. 여행 잘 다녀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입가에는 억지 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내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재는 서류를 낚아챘다. 진작 그럴 것이지. 집에 가면 주방부터 좀 닦아놔. 엄마가 가스레인지에 기름때가 껴서 보기 싫다고 하시더라. 그는 몸을 돌려 캐리어를 끌고 앞장섰다. 바쁘게 오가는 인파 속에 홀로 남겨진 아내를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박 여사와 지훈이는 큰 짐덩어리에서 해방이라도 된 듯 웃고 떠들며 그의 뒤를 따랐다. 나는 보안 검색대 너머로 그들의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공항을 울리는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은 우리 결혼 생활의 죽음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나는 허리를 굽혀 내 작은 핸드백만 챙겼다. 음식으로 가득 찬 커다란 쇼핑백 2개와 약봉지가 담긴 봉투는 쓰레기통 옆에 그대로 버려두었다. 더 이상 내게 필요한 물건들이 아니었고 그들 역시 저것들을 평생 챙길 수 없을 테니까. 나는 몸을 돌려 공항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안으로 밀려드는 사람들의 물결을 거슬러 걸으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나보고 집을 지키라고? 좋아, 지켜주지. 그들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그 집을 지켜주마.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24시간 스마트 도어록 출장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금 당장 강남 아크로 타워로 와주실 수 있나요? 지문 인식 도어록 시스템 전체를 최고급으로 지금 당장 교체하고 싶어서요. 복잡하고 시끄러운 김포공항을 뒤로하고 택시가 올림픽대로를 시원하게 달리는 동안 이상한 고요함이 나를 감쌌다. 12월 28일 늦은 오후에 서울은 낯설 정도로 평화로웠다. 평소라면 주차장을 방불케 했을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길가에는 연말을 알리는 현수막과 장식들이 걸려 있었지만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 풍경들은 내 마음을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물었다. 사모님, 왜 일행분들 없이 혼자 돌아가십니까? 아까는 북적북적 하시더니 공항에 뭐 중요한 거라도 두고 오셨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창밖을 응시했다. 네, 기사님, 중요한 걸 두고 왔어요. 제 자존심을 버려두고 왔길래
다시 주우러 가는 길입니다. 기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상황을 눈치챘거나 아니면 더 질문을 던질 수 없을 만큼 내 목소리가 서늘했기 때문일 것이다. 강남 아크로타워에 도착한 나는 출입카드를 찍고 2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방 3개짜리 우리 집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곳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어젯밤 내가 직접 닦은 바닥에서 은은한 레몬 향이 났다. 모든 것이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내가 정성껏 준비했던 연말 파티용 음식 플래터가 여전히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까 박 여사가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집 지키는 개. 맞다. 나는 이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말이다. 7년 전 우리가 결혼하기 전 민재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월급은 빤한데 씀씀이는 재벌 이세 뺨치는 수준이었다. 이 아파트를 살 때 들어간 돈의 70%는 경기도 양평에 있던 우리 부모님 땅을 판 돈으로 보태주신 것이었고 나머지 30%는 내가 약국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민재의 이름이 공동 명의로 들어간 건 그저 남들 보기에 번듯한 가장 행세를 하라고 친구들에게 서울에 집 샀다고 떵떵거릴 수 있게 배려해준 것뿐이었다. 하지만 7년 동안 그와 시댁 식구들은 마치 이 집이 온전히 자기들 것인 양 행세했고 나는 그들이 거둬들인 운 좋은 가정부 취급을 받았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내 상념을 깨웠다. 장비 가방을 든 젊은 도어록 기사가 도착해 있었다. 나는 민재가 친구들에게 수백만 원짜리라며 자랑하던 독일에서 직구했다는 스마트 도어록을 가리켰다. 이거 당장 떼어내고 보안이 제일 철저한 모델로 바꿔주세요. 예전 지문은 싹 다 지우고 마스터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해주세요. 지금 당장요. 전동 드릴 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고요한 오후의 거실을 울렸다.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었지만 내게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감미로웠다. 나사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나를 올가매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기사가 작업하는 동안 나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약사이자 사업가로서 나는 돈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병적으로 꼼꼼했다. 가족의 모든 생활비와 지출은 내 명의로 된 계좌와 연동되어 자동 결제되고 있었다. 나는 뱅킹 앱과 각종 서비스 관리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가장 먼저 민재가 다니는 강남의 프리미엄 피트니스 클럽 VVIP 회원권. 1년에 무려 500만 원. 지난주에 방금 갱신해준 참이었다. 갱신 취소, 환불 요청, 계좌 동결. 다음은 주말마다 클라이언트 접대 핑계로 다니던 가평의 고급 골프장 멤버십. 갈 때마다 수십만 원씩 긁어대던 카드 대금은 고스란히 내 몫이었다. 결제 대금 미납 사유로 멤버십 일시 정지 이메일 발송. 그리고 지훈이가 밤낮 없이 게임과 넷플릭스를 보느라 결제해둔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들. 박 여사에게 명절 선물로 끊어줬던 최고급 스파 이용권까지. 나는 하나하나 취소 버튼을 눌렀다. 손가락 클릭 몇 번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파멸적이었다. 나는 그들이 디딛고 서 있던 허영심 가득한 삶의 기반을 하나씩 박살내고 있었다. 내가 없다면 민재는 자기 앞가림하기도 벅찬 평범한 월급쟁이일 뿐이다. 하물며 허세와 사치로 똘똘 뭉친 저 식구들을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그때 책상 위에 둔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카카오톡, 행복한 크루즈 패밀리 단톡방 알림이었다. 민재가 사진을 올렸다. 세 사람이 김포공항 프레스티지 라운지에 앉아있는 사진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스테이크와 와인이 가득했고 민재는 거만하게 웃고 있었으며 박 여사는 우아한 척 레드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지훈이는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었다. 사진과 함께 민재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여보, 집문 꼭 잠그고 잘 지켜. 우린 당신 목까지 재밌게 놀다 올게. 당신도 운이 참 없. 연말연시에 혼자 궁상 떨고 있으려니. 수고해. 연이어 박 여사의 음성 메시지가 올라왔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특유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다. 예, 윤진아. 우리 서준이 입었던 정장 구겨졌으니까 꼭 세탁소에 맡겨놔라. 그리고 아까 네가 가져온 한우갈비 다 먹지 말고 남겨둬. 나 돌아가면 구워 먹게. 나는 액정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헛웃음이 샜다. 그들은 지금 내가 쥐어준 마지막 동전까지 긁어모아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그들이 저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오직 내가 민재 이름으로 발급받아준 가족 보조카드, PP카드 덕분이라는 걸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내가 카드사 앱에서 이 카드를 분실 및 사용정지로 처리하는 순간 그 카드는 쓸모없는 플라스틱 쪼가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도 사모님 작업 다 끝났습니다. 마스터 지문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어록 기사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불렀다. 나는 현관으로 나가 센서에 엄지손가락을 댔다. 삑! 초록색 불이 들어왔다. 새로운 자물쇠는 이제 오직 나라는 단 한 명의 주인만을 섬기게 되었다. 나는 기사에게 수고비를 결제하며 연말 보너스로 5만 원을 더 얹어주었다. 기사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돌아갔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고 자동 잠금 장치가 철컥거리며 견고하게 맞물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에 기대어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다. 끝났다. 첫 번째 단계 완성. 이 집은 이제 그 누구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철옹성이 되었다. 그들 중 누구든 이 집으로 돌아오는 자는 기계의 차갑고 단호한 거절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오후 5시,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작은 캐리어를 꺼냈다. 짐을 많이 챙길 필요도 없었다. 편한 옷 몇 벌이면 충분했다. 화장대 안쪽에 보관해 두었던 폐물과 통장, 집과 땅의 등기 권리증을 모두 챙겨 개인 금고에 넣고 비밀번호를 바꿨다. 나는 이 넓고 차가운 아파트에서 혼자 새해를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내게는 돌아갈 진짜 집이 있다. 집 지키는 개 취급이나 현금 인출기 취급을 받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딸로 존재할 수 있는 곳. 다시 카카오톡 단톡방을 열어 답장을 입력하려다 이내 다 지워버렸다. 필요 없다. 더 이상의 말은 의미가 없다. 진실이 그들에게 직접 대답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나의 침묵은 며칠 뒤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거대한 벼락의 전조일 뿐이다. 나는 집안의 불을 모두 껐다. 아파트는 어둠에 잠겼고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대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실내를 비췄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다. 대리석 바닥 위를 구르는 바퀴 소리가 나의 해방을 알리는 선언문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부모님이 계신 양평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12월 30일 오후, 올해의 마지막 태양빛이 서울의 빌딩 숲 너머로 서서히 저물어갈 무렵 제주도에 도착한 민재 가족의 악몽은 바야흐로 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이 탄 비행기는 연말 특수라는 변명 아래 무려 2시간이나 연착되어 제주공항에 착륙했다. 도착장 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살을 에이는 듯한 제주의 매서운 겨울 바닷바람이 그들을 덮쳤고 박 여사의 두꺼운 화장 위로 얼음장 같은 추위가 달라붙었다. 그들은 택시를 잡아타고 내가 석 달 전 플래티넘 멤버십을 이용해 파격적인 할인가로 예약해둔 중문 관광단지의 5성급 럭셔리 리조트로 향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장식된 리조트 로비에 들어서자 은은한 시트러스 향과 따뜻한 공기, 고급스러운 피아노 선율이 민재의 얄팍한 자신감을 다시 일깨웠다. 그는 대리석 카운터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안내 직원에게 거만하게 말했다. 체크인 부탁합니다. 이름은 박민재고요. 제일 넓은 오션뷰, 스위트룸이죠?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은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미소가 흐려졌다.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다시 확인한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민재를 올려다보았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예약은 12월 28일 오후 5시 30분부로 취소 처리되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재는 굳어버렸다. 뭐라고요? 누가 취소를 해요? 난 취소한 적 없어요. 고객님께서 직접 하신 건 아니고요. 예약을 진행했던 메인 계정, 즉 윤진 고객님의 계정에서 직접 취소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쪽으로 취소 확인 이메일도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요. 대기 소파에 앉아 아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들은 박 여사가 허둥지둥 다가왔다. 무슨 일이니? 왜 일이 오래 걸려?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다. 민재가 창백해진 얼굴로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엄마, 윤진이가 그 미친 여자가 호텔 예약을 싹 다 취소해버렸어. 뭐라고? 박 여사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그 높은 데시벨에 로비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들조차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어디서 감히 그런 겁 없는 짓을 해? 당장 그년한테 전화 걸어. 지금 당장 다시 결제해서 방 내놓으라고 해. 민재는 손을 덜덜 떨며 스마트폰을 꺼내 내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기계음뿐이었다. 고객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지정된 번호의 수신을 차단하여 나는 양평 부모님 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 민재, 박 여사, 지훈이의 번호를 모조리 수신 차단해버렸던 것이다. 저기요, 그럼 지금 남는 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카드로 새로 결제할 테니까 방 당장 하나 내주세요. 민재가 목소리를 깔며 말했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지고 있었다. 직원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고객님, 내일이 12월 31일입니다. 연말 연휴라 2달 전부터 전 객실 만실입니다. 저희 리조트뿐만 아니라 중문에 있는 4성급 이상 호텔은 전부 빈 방이 없습니다. 세 사람은 화려한 로비 한가운데에 돌상처럼 굳어버렸다. 지훈이가 짜증을 내며 캐리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아씨, 진짜. 내가 비행기 좁아서 피곤해 죽겠다고 했잖아. 근데 잘 돼도 없다고? 형수 진짜 미친 거 아냐? 결국 그들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보안 직원에 의해 쫓겨나듯 로비 밖으로 밀려났다. 제주의 하늘이 칠흑처럼 어두워졌을 즈음.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전원주택. 나는 마당에 커다란 감나무가 있는 본가 주방에 앉아 엄마와 함께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짭조름한 소갈비찜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고 아버지가 거실에서 틀어놓으신 라디오 소리가 정겹게 흘렀다. 내가 12월 28일 오후 달랑 캐리어 하나만 끌고 혼자 집에 들이닥쳤을 때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퇴직 교사 부모님은 그저 현관문을 활짝 열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다. 우리 딸 왔네. 제일 중요한 건 무사히 집에 왔다는 거지. 어서 와서 손 씻고 밥 먹자. 그 묵묵한 이해와 따뜻함이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나를 더 울게 만들었다. 7년 동안 나는 시댁의 비좁은 주방에서 명절이나 연말마다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느라 허리가 끊어지도록 전을 부치고 요리를 해야 했다.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평화롭게 나무를 다듬어 본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우리 윤진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버지가 따뜻한 유자차를 타오시며 말씀하셨다. 밥 많이 먹고 힘내라. 이번 연말엔 아무 생각 말고 우리 집에서 푹 쉬어. 아침에 늦잠 자도 아무도 안 깨울 테니까. 나는 아버지의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칼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다. 네, 아빠. 이번 연말엔 아무데도 안 가고 그냥 우리 집에만 있을게요. 우리 집. 그 세 글자가 이렇게 달콤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같은 시각 제주도. 칼바람을 맞으며 택시를 타고 제주 시내를 몇 시간이나 헤매다 게스트하우스와 모텔 10곳에서 퇴짜를 맞은 끝에 민재네 가족은 간신히 몸을 누일 곳을 찾았다. 그곳은 어둡고 비좁은 골목길 구석에 처박힌 노을 여인숙이라는 다 쓰러져가는 숙소였다. 낡은 간판은 불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노 여인이라고만 깜빡거렸다. 유일하게 남은 방은 싱글 침대 2개와 요가 깔린 비좁은 방이었다. 침대 시트는 누렇게 얼룩져 있었고 바닷가 특유의 퀴퀴한 곰팡내와 담배 냄새가 찌들어 있었다. 침대에 걸터 앉자마자 박 여사가 펄쩍 뛰었다. 아이고 맙소사. 이게 매트리스야? 돌덩이야? 내 등골 다 부러지겠네. 그리고 베개는 왜 이따위야? 윤진이가 나 잘 때마다 챙겨주던 그 편백나무 베개 어딨어? 당장 꺼내. 민재는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명품 코트를 바닥에 팽개치며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엄마, 참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방구한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베개 윤진이가 안 챙겨서 없어요. 지훈이는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낡은 보일러 스위치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형, 여기 와이파이 한 칸밖에 안 터져. 롤 접속도 안 된다고. 우풍은 왜 이렇게 심해? 얼어 죽겠네 진짜.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다. 숙소를 찾느라 저녁도 굶은 상태였다. 밤 10시가 넘은 연말 전날. 번듯한 식당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문을 연 곳이라곤 편의점이나 허름한 국밥집뿐이었다. 결국 민재는 편의점에서 식은 도시락 3개와 컵라면을 사올 수밖에 없었다. 강남 럭셔리 패밀리의 화려한 연말 파티는 곰팡내 나는 여인 숙방의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이루어졌다. 싸구려 도시락을 우적우적 씹으며 박 여사는 억울함에 눈물을 뚝뚝 흘렸다. 작년 이맘때 내가 차려냈던 전복 갈비찜, 잡채, 갓 부쳐낸 모듬전, 그리고 따뜻하고 시원한 연포탕이 눈앞에 아른거렸을 것이다. 그 독한 년이 기어코 우리 식구들 다 길바닥에서 얼어 죽일 작정이었던 거야.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박 여사가 이를 갈았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눈은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내가 감히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아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투정을 부리는 거로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쥐고 있는 남편으로서의 권력을 아직도 맹신하고 있었다. 내일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 여자도 언제까지고 저렇게 독하게 굴진 못할 거야. 자정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소리가 낡은 브라운관 TV에서 울려 퍼졌다. 양평 우리 집에서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떡국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빨간 세뱃돈 봉투를 내미셨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우리 딸. 지난 일은 다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해.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포근함을 느꼈다. 아버지의 거친 손에서 전해지는 체온, 집안을 채운 음식 냄새, 엄마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내 심장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있었다. 나는 해방의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 시간 노을 여인숙, 밖에서 터지는 새해 폭죽 소리는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칼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지훈이는 추위와 짜증에 지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코를 골고 있었고 박 여사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새우잠을 자고 있었다. 민재는 곰팡이가 핀 좁은 베란다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내 페이스북 프로필을 열었다. 마침 내가 부모님과 함께 찍은 행복한 새해 식사 사진을 올린 참이었다.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멀리 화려한 곳에 갔는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속해야 할 집에 있다는 안도감에서 온다. 온전한 나로 다시 시작하는 새해, 해피 뉴 이어. 민재는 바닥에 담배꽁초를 집어던지고 거칠게 발로 비벼 껐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그의 머릿속을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굶주림이나 추위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 자신이 쥐고 있던 유일한 패, 즉 아내의 맹목적인 희생과 인내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직감한 남자의 발악 같은 공포였다. 그날 밤, 새해를 맞이하는 종소리는 우리 두 사람의 세계를 영원히 분리해버렸다. 한쪽은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걷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끝없이 추락하는 어둠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새해 첫날 아침 눈을 찌를 듯한 제주의 아침 햇살이 싸구려 나일론 커튼을 뚫고 들어와 민재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밤새 두들겨 맞은 것처럼 온몸의 뼈마디가 쑤셨다. 최고급 매트리스에만 길들여져 있던 그의 몸뚱어리는 푹 꺼진 스프링 침대와 우풍이 쌩쌩 부는 바닥을 견뎌내지 못했다. 옆에 누운 박 여사는 허리를 부여잡고 끊임없이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내 팔자야. 남들은 새해 아침이라고 좋은 호텔에서 호캉스나 즐긴다는데 나는 왜 이 쥐구멍 같은 곳에 처박혀서. 야, 박민재, 일어나. 일어나서 당장 우리 밥 먹을 국리나 해. 나 이딴 데선 단 1분 1초도 더 못 버텨. 민재는 부스스 일어나 떡진 머리를 쓸어 넘겼다. 한 집안의 기둥이자 떵떵거리는 영업과장으로서의 알량한 자존심이 다시 고개를 치켜들었다. 어제는 방심해서 당한 거지만 새해 첫날인 오늘만큼은 가장으로서 체면을 구길 수 없었다. 엄마, 진정하세요. 어제는 그 미친 여자가 갑자기 뒤통수를 쳐서 꼬인 거지만 오늘은 제가 제주도에서 제일 비싸고 유명한 해산물 식당에 모시고 갈게요. 바다 보면서 다금바리에 랍스터 먹자고요. 밥 먹고 요트 투어 한 바퀴 돌고 나면 제가 어떻게든 번듯한 4성급 호텔 찾아낼 테니까 걱정 마요. 그 소리를 들은 지훈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 오, 역시 우리 형. 아까 인스타 보니까 애월 쪽에 오션뷰 대게 코스 요리집 엄청 유명한 데 있던데 거기로 가자. 나 배고파 뒤질 것 같아. 가족들은 서둘러 옷을 주워 입었다. 쥐구멍에서 잤더라도 밖에서는 강남 사모님, 잘나가는 과장 행세를 해야 했기에 꼬깃꼬깃한 셔츠와 코트를 털어 입었다. 민재는 퀴퀴한 냄새를 덮으려 향수를 거의 샤워하듯 뿌려댔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애월의 가장 유명하고 호화로운 해산물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탁 트인 바다 전망,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직원들이 깍듯하게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에 민재는 자신이 다시 왕좌에 앉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창가 로얄석에 앉은 민재는 메뉴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허세를 부리며 직원을 불렀다. 여기요, 매니저님. 여기 다금바리 회 큰 걸로 하나 뜨고 특대 사이즈 대게 2마리 버터구이로 해주세요. 그리고 전복 버터구이랑 성게알 미역국도 추가하고요. 아, 술은 여기 메뉴판에 있는 화이트 와인 중에 제일 비싼 걸로 가져오세요. 어마어마한 주문량의 박 여사가 살짝 놀란 눈치였지만 금세 거드름을 피우며 이쑤시개를 입에 물었다. 예, 이거 우리 넷이 다 먹기엔 너무 많지 않니? 에이, 엄마, 작년 한 해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드셔야죠. 이거 다 합쳐봐야 껌값이에요.
민재가 바지 주머니에 든 두툼한 가죽 지갑을 탁탁 치며 호탕하게 웃었다. 당장 수중에 현금이 10만 원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든든한 무기가 있었다. 한도희, 0만 원짜리 플래티넘 법인, 가족 겸용 신용카드. 물론 그 카드의 명의자이자 대금을 갚아주는 사람은 아내 윤진이었지만 평소 거래처 접대용으로 쓰던 카드라 이번에도 결제는 무조건 될 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들의 점심 식사는 거짓된 허영심의 극치였다. 어젯밤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으로 줄인 배를 채웠던 서름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짐승처럼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지훈이는 라이브 방송까지 켰다. 여러분, 새해 첫 끼 플렉스. 제주도 다금바리랑 대게 오마카세. 뷰질이죠? 폼 미쳤다. 2시간 뒤, 테이블 위에는 처참하게 박살난 대게 껍데기와 빈 와인병만 나뒹굴고 있었다. 배가 터질 듯이 부른 7살 서준이는 수족관 앞을 깨르르 웃으며 뛰어다녔다. 계산이요. 민재가 손가락을 튕기며 재벌그룹 회장 같은 포즈를 취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계산서가 든 가죽 홀더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고객님, 총 금액은 125만 원입니다. 연말 특별 봉사료 10%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 여사는 125만 원이라는 소리에 놀라 움찔했지만 아들이 태연하게 카드를 꺼내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며 다시 이쑤시개로 이를 쑤셨다. 민재는 뻔뻔하게 번쩍거리는 플래티넘 카드를 영수증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쓱 밀었다. 일시불이요. 그는 의자에 몸을 푹 기대고 다리를 꼬며 여유롭게 창밖의 바다를 감상했다. 머릿속으로는 125만 원짜리 영수증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릴 생각뿐이었다. 윤진이 이 미친 여자가 이 영수증을 보면 얼마나 뒷목을 잡을까. 상상만 해도 짜릿했다. 삑삑삑, 포스기, 결제 단말기에서 신경질적인 경고음이 울렸다.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마그네틱을 긁었다. 결과는 똑같았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테이블로 돌아왔다. 저기.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 결제에 오류가 뜹니다. 카드가 한도 초과이거나 정지된 것 같은데요. 민재의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했다. 그럴 리가요. 그 카드 한도가 2천만 원짜리인데 어제 비행기 표 끊을 때도 썼다고요.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닙니까? 3번이나 다시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고객님, 에러 코드가 본인 회원에 의한 사용 정지 및 분실 신고로 뜹니다. 혹시 다른 카드나 현금 없으십니까? 테이블에 흐르던 화기애애한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 여사는 이쑤시던 손을 허공에 멈췄고 지훈이는 황급히 라이브 방송을 껐다. 민재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직원이 돌려준 카드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배신당한 사람처럼 노려보았다. 그제야 아차 싶었다. 보조카드. 이 카드의 진짜 주인은 윤진이었다. 민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다. 자기 번호는 차단당했으니 식당 직원의 전화를 빌려 내 번호를 꾹꾹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더니 철컥 전화를 받는 소리가 났다. 수화기 너머로 평화로운 주말의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나의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다. 야, 너 진짜 돌았어? 민재가 주변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꽥 소리를 질렀다. 카드 당장 정지 풀어. 내가 지금 식당 한가운데서 밥 먹고 결제를 못해서 망신당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당장 풀라고. 수화기 너머에 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비수 같은 말들을 조곤조곤 꽂아 넣었다. 아, 민재구나. 네가 어제 나보고 집이나 지키라고 했잖아. 가만 생각해보니까 네가 씀씀이가 너무 해퍼서 내가 집뿐만 아니라 내 통장이랑 카드까지 싹 다 지켜주기로 했어. 연초부터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안 그래? 너 진짜 미쳤어? 밥값이 120만 원이 넘게 나왔어. 나보고 당장 어디서 120만 원을 구하라는 거야? 내 가장으로서의 체면을 기어코 짓밟아야 속이 시원해. 민재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의 얼굴은 피가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고 식당 안의 모든 손님과 직원의 시선이 그를 향해 꽂혀 있었다. 가장으로서의 체면. 나는 수화기 너머로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내 그 알량한 체면이 얼마짜린데? 내 소중한 20대와 30대를 몽땅 바쳐서 너희 가족 뒤치다꺼리 한 7년의 세월보다 비싸? 랍스터니 다금바리니 그런 거 처먹을 돈 있으면 네가 벌어서 사 먹어.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다 바치는 집 지키는 개돈으로 기생충처럼 빼먹지 말고 끊어. 뚜. 민재의 팔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뭐래니 며느리가. 박 여사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물었다.
방금 전까지 대게 다리를 뜯어 먹던 입가엔 기름기가 번들거렸지만 안색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정지시켰대요. 영구 정지요. 민재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지훈이가 다급하게 주머니를 뒤졌다. 나 현금 5만 원밖에 없는데. 박 여사도 에르메스 짝퉁 가방을 미친 듯이 뒤집어 엎어 꼬깃꼬깃한 현금 몇만 원을 찾아냈다. 나도 3만 원이 전부야. 아들, 네가 다 알아서 한다며. 민재가 자신의 지갑을 탈탈 털어 가족들의 전 재산을 끌어모아본 결과 10만 원 남짓이 전부였다. 밥값은 125만 원인데 말이다. 어느새 험악한 인상을 한 식당 매니저가 팔짱을 낀 채 그들 옆에 서 있었다. 아까의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님? 결제하실 겁니까? 아니면 무전 취식으로 경찰 부를까요? 경찰. 그 단어가 번개처럼 민재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늘 자신이 번듯한 대기업 과장이라며 어깨를 펴고 다니던 남자가 지금 젊은 식당 매니저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결국 민재는 손목에 차고 있던 스위스제 롤렉스 시계 결혼 5주년 기념으로 내가 사준 것이었다. 를 억지로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매니저님, 이 시계라도 담보로 맡겨두겠습니다. 중고로 팔아도 500만 원은 넘는 겁니다. 아내가 잠깐 오해가 있어서 카드를 막았는데 제가 금방 현금 구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매니저가 시계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다. 좋습니다. 일단 이거 맡아둘 테니 오늘 밤 영업 끝나기 전까지 125만 원 현금으로 싹 다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이 시계 팔아버리고 사기죄로 경찰에 넘길 겁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을 빠져나오는 민재 가족의 발걸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았다. 누구 하나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옆 테이블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저 사람 봐. 옷은 명품으로 휘감았는데 밥값 떼먹는 사기꾼이었네. 어휴, 남자가 오죽 찌질하게 굴었으면 마누라가 카드를 다 정지시키냐. 바람이라도 피웠나 보지. 제주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민재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수중에 단돈 100원도 남지 않은 채 125만 원이라는 빚이 생겼다. 방금 전까지 다금바리로 기름지게 채웠던 위장이 공포심에 쥐어짜듯 뒤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비극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진짜 재앙은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발작을 일으킨 7살 아들 서준이를 위해 약국에서 약 하나 살 돈조차 그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찾아왔다. 노을 여인숙의 비좁고 냄새나는 방에는 무거운 침묵과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음산하게 새어 들어왔다.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제가 거절되던 순간의 수치심과 식당 사람들의 경멸, 어린 눈빛이 환영처럼 계속해서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새벽이시 정적을 찢는 서준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아빠, 목이 너무 간지러워요. 흐엉. 화들짝 놀란 민재가 허둥지둥 형광등 스위치를 켰다. 불이 들어온 순간 민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끔찍했다. 서준이가 이불 위를 뒹굴며 자신의 목과 가슴을 미친 듯이 긁어대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붉게 부어오른 거대한 두드러기로 덮여 있었다. 마치 발효된 밀가루 반죽처럼 부풀어 오른 피부 때문에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고 입술은 소시지처럼 퉁퉁 부어 있었다. 맙소사, 해산물 알레르기야. 비명소리에 깬 박 여사도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다. 민재는 덜덜 떨며 아들에게 다가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오늘 낮에 애월식당에서 미친 듯이 먹어치웠던 랍스터와 대게가 떠올랐다. 평소 집에서 서준이에게 해산물을 먹일 때면 약사인 내가 식사 30분 전에 반드시 알레르기 예방약을 먹이고 철저하게 양을 조절했었다. 알레르기 약 어딨어? 민재가 소리치며 비몽사몽인 지훈이의 멱살을 잡았다. 빨리 내 캐리어 뒤져봐. 형수님이 짐 쌀 때 거기다 약 넣었을 거 아니야. 지훈이는 눈을 비비며 황급히 짐가방을 다 헤집어 놓았다. 현미, 옷, 충전기, 보조 배터리가 바닥에 널브러졌지만 약병은 단 하나도 없었다. 형. 그냥 옷밖에 없어? 형수님이 약 다 형한테 줬다며. 그 순간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민재의 뒤통수를 찔렀다. 김포공항 검색대 앞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정성스럽게 이름표까지 붙여 분류해 놓았던 서준이 알레르기 약, 어머니 혈압약이 든 커다란 파란색 비닐봉지. 내가 그들을 쳐다보며 그 봉투를 쓰레기통 옆에 버리고 돌아설 때
민재는 두 눈으로 그걸 뻔히 보고서도 비웃었다. 여행 가는데 무슨 약을 저렇게 싸들고 난리야? 요즘 널린 게 약국인데. 그가 쓰레기 취급하며 버려두고 온 그 약봉지가 지금 이 지옥에서 그들을 구원해줄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아, 아빠, 숨쉬기 힘들어. 서준이가 꺽꺽거리며 가슴을 부여잡았다. 호흡 곤란이 오기 시작한 것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이었다. 아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손주 숨 넘어간다. 빨리 119 부르고 응급실 가. 박 여사가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하지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던 박 여사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놀람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이 터진 것이다. 아이고, 나 죽는다. 뒷목이 뻣뻣해. 여인숙의 작은 방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했다. 한쪽에선 아들이 쇼크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선 어머니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거품을 물기 직전이었다. 26살 건장한 청년인 지훈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형, 어떡해? 빨리 구급차 불러. 민재는 자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구급차? 돈이 어딨어. 병원비는 무슨 돈으로 내. 그는 무일푼이었다. 시계는 식당에 저당 잡혔고 신용카드는 정지되었으며 스마트폰 데이터도 끊겼다. 너 엄마 잘 지키고 있어. 내가 서준이 안고 약국 찾아 뛰어갔다 올 테니까. 민재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고는 서준이를 들쳐업고 영하 10도의 매서운 바람이 부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1월 2일 새벽 2시, 제주의 밤거리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이 텅 비어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은 소금기를 머금어 칼처럼 살갗을 베어냈다. 민재는 슬리퍼 차림으로 아들을 업은 채 미친 듯이 달렸다. 약국이 어디 있어?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두 눈은 초록색 십자가 간판만을 찾으며 번뜩였다. 하지만 연말연시 새벽에 문을 연 약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편의점의 비상약 코너에도 그가 찾는 전문 알레르기 약이나 에피네프린 주사는 없었다. 등에 엎인 서준이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다. 거대한 절망감과 공포가 민재의 심장을 짓눌렀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지독한 무력감이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는 가족이 죽어가는 순간에 약 하나를 사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였다. 윤진이가 떠올랐다. 서준이가 밤새 열이 펄펄 끓어올랐던 수많은 밤들. 그때마다 윤진이는 밤을 꼬박 새우며 아이의 몸을 물수건으로 닦고 체온을 재고 약을 먹였다. 하얀 약사 가운을 입고 어떤 응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단단하게 문제를 해결해내던 아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예전에는 그 모든 것이 엄마이자 아내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다. 짐가방에 약을 산더미처럼 챙길 때마다 유난 떤다며 핀잔을 주었던 자신을 죽여버리고 싶었다. 인생이라는 험난한 전쟁터에서 자신에게 든든한 무기와 방패를 쥐어준 유일한 사람은 아내였는데 그 무기를 자기 손으로 내다버린 꼴이었다. 이케에모 가까이 어둠 속을 헤맨 끝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민재의 눈에 24시간 응급진료를 보는 작은 당직 의원의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그는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갔다. 의사 선생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해산물 알레르기 쇼크예요. 당직을 서고 있던 늙은 의사가 황급히 달려와 서준이를 침대에 눕혔다. 신속한 응급처치 후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주사가 투여되었고 호흡기 치료가 이어졌다. 30분이라는 영겁 같은 시간이 흐른 뒤 다행히 서준이의 숨소리가 안정을 되찾았고 붉은 발진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민재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안도의 한숨을 토해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청진기를 목에 건 의사가 민재를 불렀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아침까지 경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카운터로 가서 응급진료비랑 주사비 결제하시죠. 야간 할증 붙어서 55,000원입니다. 55,000원. 평소 민재가 친구들과 술값으로 쓰는 수십만 원에 비하면 껌값도 안 되는 돈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태산처럼 거대한 액수였다. 민재는 텅 빈 바지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의사를 올려다보았다.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갑을 숙소에 두고 왔습니다. 제 신분증을 맡겨둘 테니 내일 아침에 꼭 가져다 드리면 안 될까요?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명품 코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민재의 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혀를 찢찢 찼다.
요즘 젊은 아빠들 참 큰일이야. 겉멋만 들어서 제주도까지 놀러와 놓고 애 치료비 5만 원이 없어서 외상을 달아달라니. 신분증 두고 가고 내일 아침에 꼭 가져오시오. 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쥐어짜듯 감사 인사를 했다. 내일 아침 돈을 가져올 방법은 없었지만 당장 아들이 살았으니 체면 따위는 바닥에 처박힌 지 오래였다. 민재가 서준이를 안고 여인숙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 지독한 파스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박 여사는 끙끙 앓으며 누워 있었고 이마에는 여인숙 주인이 줬다는 싸구려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민재를 보자마자 지훈이가 울상을 지으며 달려왔다. 형. 여인숙 주인이 반갑 내놓으라고 난리 났어. 우리 꼴을 보더니 야반도주할 놈들 같다면서 당장 어제 묵은 방값이랑 보일러 튼값 안 내면 짐 다 빼서 길바닥에 던져버린대. 내가 돈 없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경찰 부르겠다고 1층에서 깽판 치고 있어. 민재는 서준이를 이불 위에 눕혔다. 그는 쓰레기장 같은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혈압으로 쓰러져 알아누운 어머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26살짜리 백수 동생, 그리고 사경을 헤매다 돌아온 7살 아들. 3명 모두가 자신만을 쳐다보며 구원의 동아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해결책이 어디 있단 말인가? 뱃속은 굶주림에 미친 듯이 요동쳤고 목구멍은 사막처럼 말라붙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건 온몸을 갉아먹는 후회와 뼈저린 자책감이었다. 윤진이가 여기 있었더라면 서준이가 응급실에 갈 일도 없었겠지. 윤진이가 있었더라면 엄마도 편안하게 약을 드셨겠지. 윤진이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시궁창 같은 여인숙이 아니라 따뜻하고 호화로운 5성급 리조트에 누워 룸서비스를 시켜 먹고 있었겠지. 그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배터리는 5%밖에 남지 않았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주소록을 뒤져 아직 내 사랑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윤진의 번호를 찾았다. 욕설이나 원망을 쏟아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무릎을 꿇고 빌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한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고객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윤진이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모든 다리를 끊어버린 것이다. 카드만 정지시킨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일말의 동정심마저도 완전히 잠가버렸다. 민재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어젯밤 아들의 알레르기 발작은 서막에 불과했다. 돈도 약도 돌아갈 비행기 표도 없는 이 외딴 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진짜 파멸은 바로 오늘 아침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1월 3일 아침, 철판을 녹일듯이 내리쬐는 매서운 제주의 겨울 햇살은 사람들의 남은 희망마저 바짝 말려버리는 듯했다. 노을 여인숙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민재 가족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해 있었다. 가진 돈은 단 1원도 남지 않았고 신용카드는 여전히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일 뿐이었다. 박 여사는 침대에 널브러져 생기를 잃은 채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아이고, 강남 한복판에서 전복죽 배달시켜 먹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내가 어쩌다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노. 어젯밤 죽다 살아난 서준이는 미열이 남아 칭얼거리며 민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민재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배터리가 3% 남은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항공권 예약 앱을 켜고 기적을 바랐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보다 훨씬 더 잔혹했다. 1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모든 항공편은 새빨간 글씨로 매진이 떠 있었다. 혹여 취소표로 나온 비즈니스석 한두 자리는 편도에만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호가했다. 암표상들은 그 두세 배를 부르고 있었다. 물론 민재에게는 만원 한 장도 없었다. 형. 여인숙 사장님이 당장 2박치 방값이랑 어제 시켜먹은 라면값 안 내면 우리 짐 다 압수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넘긴대. 1층에서 뜨거운 물을 얻어오다 사장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온 지훈이가 사색이 되어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푹 숙였다. 끝났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는 지훈이를 매섭게 노려본 뒤 지훈이가 생명처럼 쥐고 있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응시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마지막 돈이 될 물건이었다. 지훈아. 그 폰 나한테 내놔. 민재가 쉬어빠진 목소리로 명령했다. 뭐? 형 미쳤어? 이거 어쩌려고? 설마 전당포에 팔려고? 나 이거 없으면 죽어. 내 롤 계정이랑 코인 다 여기 들어있단 말이야. 지훈이가 폰을 가슴에 꽉 끌어안으며 발악했다. 민재는 짐승처럼 벌떡 일어나 동생의 손에서 폰을 강제로 쥐어뜯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살기가 등등했다. 여기서 다 같이 굶어 뒤지고 싶어.
아니면 살아서 서울로 가고 싶어. 내놔 이 새끼야. 서울 가면 형이 빚을 내서라도 새 걸로 사줄 테니까. 지훈이는 엉엉 울었지만 더 이상 반항하지 못했다. 민재는 그 길로 제주 시내의 구석진 전당포로 뛰어갔다. 연말연시 특수라며 전당포 주인은 양아치처럼 후려쳤다. 150만 원 넘게 주고 샀을 최신형 아이폰은 겨우 30만 원으로 둔갑했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30만 원을 받아들었다. 여인숙 반값과 응급실 외상값을 갚고 나니 손에 쥔 돈은 고작 15만 원 남짓. 내 식구의 밥값은커녕 가장 싼 저가 항공 티켓 한 장 살 수 없는 푼돈이었다. 민재는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마저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여인숙 카운터에 있는 고물 PC를 빌려 회사 이메일에 접속했다. 윤진이가 내 카톡과 전화는 다 차단했어도 일 중독인 그녀가 회사 이메일만큼은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 때문이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썼다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윤진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는 고혈압으로 쓰러지셨고 서준이는 어제 해산물 알레르기 쇼크로 죽을 뻔했어. 우리 지금 제주도에 갇혀서 돈도 다 떨어지고 비행기 표도 못 구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7년 동안 부부로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카드 정지 좀 풀어주거나 30만 원만 입금해줘. 배 타고 고속버스라도 타고 올라가게. 서울 가면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전송. 민재는 낡은 모니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숨을 죽였다. 5분, 10분, 30분이 흘렀다. 띵동. 새 메일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민재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황급히 메일을 열었다. 보낸 사람은 윤진. 메일 본문에는 그 어떤 위로도, 비난도, 그리고 송금 확인증도 없었다. 오직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두 줄의 문장과 파일 2개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었다. 서울 오고 싶어? 그럼 헤엄쳐서 와. 난 더 이상 너희 집안의 구명조끼가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할 일도 없을 텐데 내가 보낸 파일 2개나 꼼꼼히 읽어봐. 민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결혼 후 7년간 처가 및 아내 지원 지출 내역 .xsss.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한 엑셀 파일이었다. 윤진은 모든 것을 기록해두고 있었다. 2021년 3월 시동생 박지훈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및 수리비 1. 200만 원, 약국 수익금에서 인출. 2022년 5월 시가본가 지붕 수리 및 리모델링 비용 3. 0만 원. 윤진 어머니가 준 결혼 예물 처분. 매월 고정 지출. 박 여사 용돈 100만 원. 강남 아파트 관리비 60만 원. 민재 가족 전원 실비보험료 및 생명보험료 80만 원. 7년 동안 윤진이 민재네 가족을 위해 쏟아부은 돈은 무려 4억 원에 달했다. 민재는 숨이 턱 막혔다. 그는 항상 자신의 연봉 6천만 원이 대단한 돈인 줄 알았고 자신이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굳게 믿어왔다. 하지만 진실은 윤진이 등 뒤에서 묵묵히 쏟아낸 거대한 돈의 산에 비하면 자신은 한낱 모래 아래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는 두 번째 파일을 클릭했다. 이혼 소장 TDF. 이미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는 윤진의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혼 사유, 심각한 경제적 착취, 시댁의 지속적인 폭언 및 부당한 대우, 그리고 남편 및 아버지로서의 심각한 직무유기. 마우스에서 손이 스르륵 미끄러졌다. 윤진은 홧김에 이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파국을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터지기만을 기다리며 마지막 임계점을 재고 있었고 이번 제주도 여행이 바로 그 폭탄의 스위치였던 것이다. 아들아, 어때? 며느리가 돈 보냈대? 여인숙 로비로 나간 아들이 넋이 나간 채 돌아오자 박 여사가 다급하게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쓰디쓴 웃음을 지었다. 그의 눈가엔 절망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니요, 엄마. 윤진이가 절 버렸어요. 우리 가족 전부를 버렸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돈 15만 원으로는 비행기는 꿈도 꿀 수 없었다. 1월 3일 오후, 한때 강남의 럭셔리 패밀리를 자처하던 그들의 처절한 귀경길이 시작되었다. 민재는 15만 원을 털어 완도행 배편의 가장 싼 3등석 표 4장을 샀다. 싸구려 여객선 바닥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매캐한 엔진 기름 냄새와 뱃멀미를 하는 사람들의 토사물 냄새가 진동했다. 평소 결벽증에 가깝게 깔끔을 떨던 박 여사는 비닐봉지에 얼굴을 파묻은 채 연신 헛구역질을 해댔다. 스마트폰을 뺏긴 지훈이는 영혼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서준이는 더위와 뱃멀미에 지쳐 울다 지쳐 잠들었다.
민재는 아들을 끌어안은 채 배 한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다. 한때 그의 자부심이었던 몽클레르 패딩은 기름때와 토사물로 더러워져 걸레짝이 되어 있었다. 밤늦게 완도항에 도착했지만 그들의 고난은 끝이 아니었다. 서울로 올라가야 했다. 터미널의 우등 고속버스는 일찌감치 매진이었다. 민재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서울행 제1산 일반 고속버스 표를 끊었다. 돈이 모자라자 터미널 앞에서 알짱거리는 장무라비에게 자신이 신고있던 발렌시아가 스니커즈를 헐값에 넘기고 시장통에서 산 5,000원짜리 삼선 슬리퍼를 구겨 신고서야 겨우 버스에 오를 수 있었다. 콩나물시루 같은 낡은 고속버스 안, 그들의 자리는 악취가 진동하는 버스 화장실 바로 옆 맨 뒷좌석이었다. 박 여사는 시골 할머니들의 보따리 사이에 끼어 구겨져 있었고 지훈이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코를 고는 아저씨들 사이에 끼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민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김포공항에서의 윤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홀로 당당하게 캐리어를 끌고 뒤돌아서던 그녀의 뒷모습. 반면 지금 자신은 자기가 직접 구멍을 낸 난파선에서 발버둥 치는 꼴이었다. 서울 오고 싶어? 헤엄쳐서 와.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리고 그는 그 오만함의 대가를 평생 동안 치르게 될 것이다. 특히 이메일의 마지막 문장이 그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엄마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한 문장이었다. 참, 네가 7년 동안 나한테 기생하며 살아온 가장으로서의 훌륭한 실체를 담은 이 장부 사본들. 양평시골 친척들이랑 내 회사 인사팀, 동료들한테도 싹 다 돌렸어. 기대해도 좋아. 민재는 소름이 쫙 돋았다. 그는 아내와 돈만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의 알량한 사회적 체면, 직장, 명예까지 모두 끝장난 것이다. 이 버스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것이 아니라 출구 없는 무덤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남 아크로타워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다. 부유해 보이는 입주민들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출근을 하거나 브런치를 즐기러 나서며 평화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깨끗하고 향기로운 1층 대리석 로비에 노숙자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4명의 불청객이 들어서자 사람들은 일제히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바로 민재네 가족이었다. 완도에서 서울까지 무려 30시간의 끔찍한 사투 끝에 그들은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강남까지 올 차비조차 없어 민재는 회사 후배에게 사정사정해 택시비를 착불로 걸어 카카오 택시를 불렀다. 로비의 보안 요원은 그들을 거지로 착각하고 쫓아내려다 민재의 얼굴을 겨우 알아보고 멈칫했다. 민재는 다 다른 삼선 슬리퍼를 질끌 끄쳐려다 명품 셔츠는 단추가 뜯어진 채 온갖 오물로 얼룩져 있었다. 박 여사의 화려했던 파마머리는 빗자루처럼 엉켜 있었고 잿빛이 된 얼굴로 지훈이의 부축을 받고 있었다. 지훈이는 페인처럼 초점이 없었고 아들 서준이는 아빠의 어깨에 기대어 여전히 발진 자국을 긁으며 축 늘어져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25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민재는 부상당한 들짐승이 제 둥지를 찾듯 미친 듯이 우리 집 현관문을 향해 돌진했다. 씻고 싶다. 푹신한 침대에 쓰러져 죽은 듯이 자고 싶다. 이 모든 끔찍한 악몽을 지워버리고 싶다. 그 생각뿐이었다. 민재는 떨리는 손가락을 지문인식 센서에 갖다 댔다. 삑삑 빨간불이 번쩍였다. 등록되지 않은 지문입니다. 민재는 인상을 찌푸리며 더러운 바지에 손가락을 벅벅 닦고 다시 갖다 댔다. 삑삑삑. 등록되지 않은 지문입니다. 아씨, 뭐야 이거? 민재가 중얼거리며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급하게 비밀번호를 쳐보았다. 자기 생일. 틀렸다. 결혼기념일. 틀렸다. 서준이 생일. 역시 틀렸다. 5번의 비밀번호 오류가 발생하자 최고급 스마트 도어록에서 찢어질 듯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조용하던 최고급 아파트 복도에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윤진아, 너 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당장 문 열라고. 민재는 이성을 잃고 두꺼운 철문을 미친 듯이 발로 차고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본 박 여사 역시 굶주림과 피로감에 절망하여 문에 매달려 오열하기 시작했다. 야, 이 독한 년아. 넌 피도 눈물도 없냐? 내 시어머니랑 새끼가 밖에서 얼어 죽게 생겼는데 문을 잠가. 당장 안 열어. 소란스러운 소리에 복도식으로 된 앞집과 옆집 문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다. 평소 민재 가족의 화목해 보이는 모습을 질투하던 앞집 최 사모가 가장 먼저 고개를 내밀었다. 이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김 회장도 나왔다.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들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어머나 세상에, 저거 2501호 박 과장네 아니에요? 꼴이 왜 저래? 노숙자 다 됐네. 제주도로 호캉스 갔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더니만 어디서 도박이라도 해서 전 재산 다 날렸나? 주민들의 조롱 섞인 속삭임은 민재의 너덜너덜해진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민재가 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이웃들을 험악하게 노려보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철벽 같던 현관문의 센서에 초록색 불이 들어왔다. 철컥. 문이 살짝 열리며 윤진이 밖으로 걸어 나왔다. 쓰레기장 구더기 같은 그들의 꼴과는 완벽하게 대조적으로 윤진은 눈부시게 빛났다. 우아한 와인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으며 세련된 화장은 그녀의 지적이고 차가운 분위기를 돋보이게 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복도를 채우고 있던 민재 가족의 악취를 단숨에 덮어버렸다.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이웃분들 시끄럽게. 내가 팔짱을 낀 채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 앞을 막아선 채 서늘하게 말했다. 민재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더듬거렸다. 너 문구멍 다 바꿨어? 우리를 우리 집에서 내쫓을 작정이야? 비켜. 여긴 내 집이야. 민재가 나를 밀치고 들어가려 했지만 나는 손을 번쩍 들어 그를 제지했다. 내 날카로운 눈빛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민재와 그의 식구들을 훑어본 뒤 엿듣고 있는 복도의 이웃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크고 또렷하게 외쳤다. 내 집? 박민재, 너 아직도 술 덜 깼니? 이 집 등기부등본 떼봐. 매매 대금 70%는 우리 친정 부모님 돈이고 나머지 30%는 내 약국 수익이야. 네가 남들한테 허세 부리고 싶어서 네 이름 공동명의로 구걸에 얹은 것 빼고 네가 이 집에 숟가락 하나라도 얹은 게 있어? 복도의 수군거림이 뚝 끊겼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내 말에 집중했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직감한 박 여사가 주특기인 신파극을 시작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며느리라는 년이 시어머니랑 자기 새끼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재산을 꿀꺽하려고 해요. 저 천하의 페류나를 좀 보소. 나는 콧방귀를 뀌며 뒤통수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나는 집안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박 여사의 얼굴 앞에 팽개쳤다. 은혜도 모르는 기생충들. 똑똑히 보세요. 지난 7년 동안 당신들 시골집 고쳐준 돈 네 돈입니까? 당신 아들 지훈이 도박빚, 합의금 물어준 건 누구고요? 당신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고 먹고 쓰는 거 다 내 피 빤 돈 아닙니까? 내 피 빨아먹으면서 호의호식할 땐 언제고 날 덜어 집 지키는 개라고 했죠? 좋아요. 나 이제 그게 노릇 안 할 테니까 당신들도 이제 내 돈 없이 자유롭게 구걸하며 살아보세요. 나는 입주자 대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 증인 서주세요. 저 인간 상대로 이미 이혼 소송이랑 위자료 청구 소송 접수 끝났습니다. 증거도 차고 넘치고요. 제 생명과 부모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방금 경찰이랑 보안팀도 불렀어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덩치 큰 사설 보안 요원 2명이 복도에 나타났다. 박민재 씨, 그리고 일행분들, 당장 건물 밖으로 퇴거해 주십시오. 2501호 실소유주인 윤진 사모님께서 접근 금지 및 퇴거 요청을 하셨습니다. 계속 난동 부리시면 강제력 동원하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단호하게 경고했다. 민재는 얼어붙었다. 대기업 과장으로서의 체면, 남자로서의 자존심, 모든 것이 자신이 자랑하던 그 아파트 복도 한가운데서 산산조각 났다. 이웃들의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나 조롱이 아니었다.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과 불쌍함을 넘어선 혐오감이었다. 윤진아, 너 진짜 이럴래? 우리 서준이는, 애는 어떡하고? 민재가 최후의 발악으로 아이를 방패막이 삼아 소리쳤다. 나는 아들 서준이를 내려다보았다. 내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나는 허리를 굽혔다. 서준아, 우리 아들, 엄마한테 와. 아빠의 어깨에 축 늘어져 있던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아빠의 품을 뿌리치고 내 품으로 뛰어들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이를 꽉 끌어안아 번쩍 안아 올리고는 민재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키워. 너희들은 썩 꺼져. 내 짐은 다 싸서 택배로 내 시골 본가에 던져놨으니까 나 찾을 생각 꿈도 꾸지 마. 쾅! 무겁고 차가운 철문이 민재의 코앞에서 매정하게 닫혔다. 돌아갈 곳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은 박 여사는 두 눈을 까뒤집고 거품을 물며 기절해버렸다.
그것이 진짜인지 연기인지는 이제 아무도 관심 없었다. 지훈이는 사색이 되어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민재는 홀로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굳게 닫힌 도어록에 빨간 불빛만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의 귓가에 보안 요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좋은 말 할 때 따라 나오십시오. 끌려 나가고 싶지 않으면. 지금 민재의 눈앞에 있는 것은 그가 돌아갈 따뜻한 집이 아니었다. 그가 죽는 날까지 평생을 발버둥쳐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절망의 벽이었다. 그제야 그는 뼈저린 진실을 마주했다. 윤진이가 없으면 박민재라는 인간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쓰레기라는 사실을.